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임홍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전북 내륙을 관통하는 송전선로 설치를 두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 살펴보고요. 완주 아파트 전세 사기 사건 일당이 재판에 넘겨진 사안 알아보겠습니다. 휴가철 렌터카 이용할 때 주의할 점도 짚어봅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구 감소 문제, 인구 절벽 해법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 살펴봅니다. 홍민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책 사업으로 전북 내륙을 통과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설치를 두고 완주와 정읍, 임실지역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이제 추진되고 있는 이 초고압 송전선로 선치 계획에 대해서 이 완주와 정읍 시민들 그리고 시민단체가 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7일에 이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지금 송전선로가 신정읍에서부터 신계룡까지 약 34만 5천 이제 볼트의 이제 송전선로가 이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게 총 길이가 약 115km 구간입니다. 그래서 송전탑이 약 250개가 들어 이제 서게 되고요. 이제 이 기자회견에서는 이제 이러한 이제 대규모 국책 사업인데도 이 관련 송전탑을 지나는 그 밑에 있는 이제 주민들의 어떤 동의나 이런 알림 그리고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국책 사업이라는 명분만을 들이밀어서 이렇게 송전선로를 설치한다라는 이렇게 계획을 발표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해당 구간이 신정읍 변전소에서 충남 신계룡 변전소까지 115km고요. 송전탑 250기가 설치되는 건데 이 범위 안에는 정읍과 임실, 완주, 그리고 김제, 진안 지역도 포함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 한전에서 이제 그냥 지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입지선정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입지선정위원회 이제 구성해서 이제 검토한 결과 1차 지역으로 정읍과 완주, 진안, 임실, 김제 이렇게 5시군이 이제 전북에서는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현재 이번 사업에서는 정읍과 완주군이 먼저 사업 대상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대로라고 한다면 이제 조만간 이제 전북 내 다른 지역도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 시민단체 측에서는 이 입지선정위원회가 사실상 요식행위 아니었냐 이런 비판입니다.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송전선로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고 반면에 한국전력공사는 추가 송전선로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강행하겠다는 입장인데 양측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제 송전선로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으면 전력난에 시달릴 것이 뻔하고 그렇다면은 어쩔 수 없이 이걸 설치해야 되는 것은 불가피한 문제다라고 이제 국책 사업이니만큼 이제 동의를 해달라 내지는 따라달라 이런 취지인데요. 이 경가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이제 자기의 사유지임에도 이해나 이런 보상 없이 단순히 국책 사업이라는 명분만으로 진행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런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국책 사업이라면 이런 입지 타당성에 대해서 좀 충분한 검토와 민주적 절차를 좀 거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이제 투명한 좀 정보 공개를 위해서 이제 입지선정위원회가 또 논의 과정을 좀 공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600명 가까운 피해자가 발생한 완주 아파트 전세 사기 사건 일당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이 사건의 시작은 2018년 11월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이 시공사에서 이제 아파트를 지어서 이제 소유권을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시공사의 이제 경제력이 좀 어려워지자 이 아파트를 신탁회사에 이제 담보 신탁을 맡겼습니다. 이렇게 담보 신탁을 맡기게 되면은 이 시공사로서는 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과 임대 권한이 없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상 임대가 가능한 아파트인 것처럼 속여서 임차인 289명에게 보증금 2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시공사 대표는 직원과
뭐 법인 사업자들과 짜고서 임대법인 명의로 좀 추가 대출을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시공사가 임대법인 이 아파트를 130여 채를 분양가인 75%인 약 89억 원에 매도했음에도 이 금융기관에는 거래 대금을 원 분양가인 119억 원으로 신고를 해왔는데요.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업 신고를 함으로써 추가 대출을 좀 받았는데 대출금 83억을 받아서 편취를 한 이 전세 대출 사기까지도 있었습니다. 네. 임대 권한이 없는 시공업체와 법인 임대업체가 서로 짜고 서민들 상대로 58억 원을 편취한 사건인데, 자, 전주지검에서는 전세 사기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수사 의지를 보여왔지요. 네, 뭐 제가 방금 부동산 담보 신탁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담보 신탁이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부동산 신탁 회사에 담보를 맡기고 그러면은 소유권을 이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담보 신탁 수익권 증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뭐 그렇게 되면은 아파트 시공사는 소유권과 모든 임대 권리가 사라지는데 이런 임차인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세 사기를 좀 당하기 쉬운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 전주지검에서는 지난 3월부터 사건을 넘겨받아서 전세 사기 전담 수사팀을 이제 발족을 했습니다. 이후 시공사 대표와 직원 그리고 공인중개사, 대출 모집업자 등을 이제 압수수색 등을 하였고요. 뭐 이러한 것들을 좀 정밀 조사한 결과 뭐 지난 이제 얼마 전에 최근 이제 총 10명을 이제 구속 기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재판에서의 쟁점은 무엇이 되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피해자가 다수이고요. 일단 피해 금액이 이제 58억 원 정도로 매우 큽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아직까지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강한 좀 처벌이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이런 전세 사기와 같은 범죄가 이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범죄고 또 이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전국적으로 크게 되어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 뭐 실형은 당연하다 생각되고요. 피해자들의 피해가 이제 끝까지 회복되지 않는다면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자, 이 같은 교묘한 전세 사기 사건을 뭐 피해야 되겠는데, 자,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또 소비자들이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최근 수년간 빌라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 수천 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주에서도 지금 수십억 원대 전세 사기가 발각되어 지금 수사 중에 있는데요. 전세 사기를 사실 피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 전에는 일단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꼼꼼하게 보셔라라고 사실은 안내를 드리고 있었는데 최근 전세 사기는 사실 많이 교묘해져서 제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보더라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좀 더욱더 주의를 하셔야 되고 최근에 더욱 교묘한 범죄 사기인 것들이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공인중개사와 짜고서 이제 공모해서 사기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속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만 볼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실거래가를 좀 확인을 해서 전세가가 지나치게 시가에 비해서 높지는 않은지 이러한 점을 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주택보증공사의 이 보증보험 증권을 꼭 가입하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명 이상의 공인중개사로부터 매문을 확인하셔서 좀 전세 사기 피해를 좀 예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마지막 이슈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이 늘고 있는데 관련해서 피해자 구제 신청도 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좀 살펴볼까요? 네, 관광 수요가 많은 휴가철인 이 7월부터 9월까지가 렌터카 관련 이제 피해 구제 신청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이제 올해까지 5년간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은 총 1,743건에 달합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36.7%로 가장 많고요. 내륙이 62.1%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분쟁 사유로는 예약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청구와 같은 계약 관련 분쟁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고 관련 분쟁이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이제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렌터카 이용과 관련해서는
계약 관련 분쟁이 가장 많고 그다음이 사고 관련 분쟁인데요. 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접수된 이제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요. 뭐 사고 관련 분쟁비를 사고 관련해가지고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총 458건으로 74.2%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면책이나 보험 처리 같은 것들을 좀 거부한 사례가 107건으로 약 17.3%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처리가 이제 미흡하다는 이유로 분쟁이 신청된 경우가 52건으로 약 8.4%입니다. 또 기타 이제 사건을 좀 찾아보면은 사고 즉시 현장에서 렌터카 사업주에게 이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보험 적용을 거부하거나 렌터카를 반납할 때 견적도 없이 수리비와 면책금을 과다하게 이제 청구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고요. 또 차량 수리 후 정비 명세서나 소요 비용 같은 증빙 자료 없이 이 사고 처리 비용을 청구하는 업체들도 수건 있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렌터카를 이제 빌릴 때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시게 되는데요. 이 계약서를 이제 일단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계약서에 보면은 뭐 완전 자차, 슈퍼 자차 이런 상품명 등이 좀 있는데요. 이제 실제로는 이 추가 부담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되어 있지만은 뭐 실제로 보면은 추가 부담을 하는 경우가 어떤 뭐 예외 조건, 뭐 특약사항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실제로는 뭐 완전 자차가 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고 뭐 완전 자차가 된다 하더라도 그만큼 면책 한도가 이제 낮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좀 추가 부담을 내실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단독 사고의 경우에는 완전 자차가 되지 않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하시기 위해서는 좀 렌터카를 예약을 할 때 렌터카를 취소하게 되는 경우 이 취소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를 좀 미리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차 보험 가입 전에 자기 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면책 한도가 어디까지 되는지 그리고 면책 제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러한 것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 점검과 전망 홍민호 변호사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토론입니다. 우리 시대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라고 하면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을 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세계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출생률 저하와 유출 인구 증가로 전북의 인구 문제도 심각한데요. 지난 2020년 180만 4천여 명이던 도민은 올해 174만 6천여 명으로 감소한 가운데 전북자치도가 전담 대응반을 구성했습니다. 참 풀기 어려운 인구 문제인데요. 토론해 보겠습니다. 세 분 모셨습니다.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 강민영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입니다. 세 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전북의 인구 감소폭이 가파른데요. 자, 올 들어 174만 명대로 추락했습니다. 강민영 교수님, 자, 어느 정도 심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네, 전북의 인구는 1960년대 중반에 약 250만 명으로 정점에 이르렀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산업화에 따른 이촌 향도 그리고 타 광역시도 특히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1990년대에 전북도의 인구는 약 200만 명대를 유지합니다. 그러던 것이 2000년대 초반에는 200만 명대가 무너지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 175만 명대에 이른 상황입니다. 특히 청년층 감소가 매우 두드러집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세에서 39세 청년층의 인구가 1990년대 초반에는 약 70만 명 정도 되었던 것이 2023년 기준으로 36만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0여 년 전에는 전북도민 3명 중 1명이 청년이었다면 이제는 5명 중 1명이 청년인 셈이죠. 이렇듯 청년층 인구 감소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전북 지역의 인구 감소는 초저출산의 장기 지속이나
인구 구조의 고령화 문제와 더불어서 수도권 집중화 현상하고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삼식 회장님,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는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 체감하는 그런 시각이라든지 그런 좀 그 느낌이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은 인구가 감소를 하기 시작하면 사실 학령 인구 감소가 가장 먼저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네. 우리가 이 학령 인구 감소가 되면 일단은 이 수요가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 학교들이 이제 통폐합되고 학부모라든가 학생 수가 없다 보니까 이들 학부모라든가 학생들이 소비하는 어떤 그런 많은 상점이라든가 이런 이 소비 산업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또 사람들이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그 지역을 떠나고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학령 인구 감소는 곧 바로 그 지방 소멸의 어떤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전라북도를 포함해서 많은 지역들이 현재 인구 감소의 시발점인 학령 인구 감소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노동력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전국적으로 보면 노동력 부족 문제는 아직도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1955년생에서 1974년생을 갖다 우리가 베이비 세대라고 하는데 이 베이비 세대가 완전히 60세 정년퇴직할 시기가 2030년대 중반쯤 되기 때문에 아직은 전국적으로 보면 노동력 부족 시기는 한 10년간 약간은 여유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지역으로 가면 좀 녹록지 않습니다. 지역에는 이미 많은 청년층 중장년층들이 많은 그 수도권 인구로 유출되기 때문에 이미 현재 그 전라북도 같은 경우 같은 보면 많은 그 농경 산업이라든가 이 중소기업들이 이런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경영하기 어려운 정도로 노동력 부족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전라북도 상황 이런 지역 상황에 보면 노동력 부족이 눈에 띄고 시작하겠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2030년대에 가면 정말로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런 이 학령 인구 감소라든가 노동력 부족 이런 것들이 어울려서 지방 인구를 이 감소를 갖다 가속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악순환 고리를 일으키면서 지방 소멸이 더욱더 악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인구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 인구가 유독 감소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까? 보통 이제 지역의 인구를 결정하는 데는 잘 아시다시피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얼마나 많이 태어나고 또 사망자 수가 또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또 이제 지역 간 인구 이동을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연 한 1만 5천 명씩 감소를 합니다. 근데 이제 2016년 이후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더 많아지거든요. 그 이후로 현재는 지금 매년 1만 명 정도로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한 1만 명 정도가 감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별 순이동도 보통 이제 도내로 들어오는 숫자보다 나가는 숫자가 한 5천 명 정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청년층에서 이게 연 한 8천 명 정도가 유출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40대 이상에서 한 3천 명 정도가 거꾸로 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한 5천 명에서 15,000명 정도가 감소가 되는데 그 이제 종합하면은 사실은 이제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아무튼 감소가 되고 아니면 일자리나 교육을 찾아서 또 이제 수도권으로 이게 이제 나가는 숫자 때문에 또한 5천 명이 감소가 되고요. 근데 이제 지난 5월 달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요. 좀 의미심장한 데이터를 발표했는데요. 세종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시도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이제 감소 추세로 이제 전환됩니다. 전환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게 이제 자본과 일자리, 사실은 이제 교육 기회, 정주 여건 이게 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이제 그 지속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또 이제 수도권 심화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저희처럼 이제 지역에 존재하는 인구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강민영 교수님,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 이에 비해서 지방 인구의 절벽 시대, 지역 소멸로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자, 지난번 선거구 혁정에서도 나타났지만 인구는 전북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학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2020년대에 접어들면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인구 규모가 이제 비수도권 인구 규모를 넘어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선에서도 그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 대표성을 우리가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감소가 한편으로는 이런 향후 지역 경쟁력의 약화를 더 가져올 원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경제의 경쟁력 쇠퇴에 따른 한 가지 중요한 결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구 감소는 지역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자 또 동시에 결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제 전북 지역의 이 지역의 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지난 20, 30년 동안 지식 기반 경제로 이행을 하고 변모함에 따라서 비수도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수출 제조업 생산을 담당하는 이런 제조업 공장들, 산업 도시들이 쇠퇴를 경험하게 됩니다. 전북도의 경우에도 지난 2010년대 중후반에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라는 다소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기도 하였죠. 반면에 수도권 지역은 연구개발, 경영관리, 마케팅 등 이러한 대기업의 핵심 기능들이 집중이 돼 있거나 아니면 IT, 반도체 산업 등 고부가 가치 산업이 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지방정부에서 우리가 인구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가족, 돌봄, 복지 정책에 더해서 궁극적으로는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정책, 일자리 정책을 고민을 함께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양질의 괜찮은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고용노동 정책이 인구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함께 고민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삼식 회장님, 출산율 감소도 좀 심각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자, 젊은 층들이 혼인과 출산을 기피하는 결정적 이유 어떻게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잘 아시다시피 청년층의 이제 결혼 문제는 좀 사회 구조적인 문제, 네. 거시적 문제가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보면 청년층의 어떤 그 일자리 안정 문제를 보면 OECD 전체 국가 중에서도 낮은 단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층들의 실업률이 굉장히 실업률이 높고, 그다음에 청년층 중에서 대학 졸업자들이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노는 비율, 비경제활동 비율이죠. 이런 비율도 상당히 높고, 안정적이라고 이게 여기는 어떤 그 직종에 어떤 일하는 비율이라든가 이런 많은 비율들, 이런 것들이 고용 지표들이 OECD 국가 중에서도 보면 한국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만큼의 우리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청년층들이 고용 안정의 문제에서 상당히 심각한 어떤 문제를 안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이제 청년층들이 결혼 자체를 갖다가 좀 부담스러운 어떤 존재를 인식하기 때문에 좀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맞물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약간 이제 거시적인 미식 원인하고 이제 같이 밀착되는 어떤 원인이 많은데, 특히 우리가 보면 이제 이 출산 같은 게 보면 일가정이 아니면 곤란한 문제. 특히 여성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여성들이 일단은 결혼하고 나서 출산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육아라든가 가사를 갖다 혼자 하는 어떤 그런 부담들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크고요. 또 하나 더 들어가서는 이 양의 고비형 구조가 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애가 나면 애를 갖다 잘 키운다는 어떤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아이를 갖다 적게 낳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아이를 안 낳을 쪽으로 가는 어떤 사회 구조가 많이 형성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이 거시적 미시적 원인이 혼합되다 보니까 한국 사회가 청년층들이 결혼 또는 출산을 갖다 기피하거나 축소하는 이런 경향이 심하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여야가 앞다퉈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실효성 거두지 못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자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둬야 될까요? 저는 이제는 이 출산율이 너무나 급급한 것보다도 이 우리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있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회구조 시스템을 갖다 개편한 쪽으로 우리가 정책을 갖다가 좀 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출산율 급급해서 근시안적인 정책을 하다 보면 이게 이 정부의 정책 효과보다도 오히려 보면 부작용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아이를 낳는 데서 비용을 좀 덜 들게 하는 사회구조를 만든다든가 또는 더 나아가서는 또 일가정 양립을 갖다가 좀 보편화시키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장을 갖다 편히 다닐 수 있는 어떤 사회구조를 만든다든가 또는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이 노동시장에서 일단 장시간 근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젠더 차별적인 어떤 관행들을 없앤다든가 이런 많은 사회 시스템 구조를 개편함에 따라서 사실은 한국 사회가 또는 지역 사회가 좀 더 누구나 결혼하면 마음 놓고 편히 살 수 있는 어떤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앞으로 10년, 20년을 걸쳐 만드는 것들이 오히려 이 국민들이 더 살기 좋은 어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여기에 따른 효과로서 출산율도 반응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노 실장님. 자, 급기야 정부도 인구 비상 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예. 전남 전북 특별자치도도 이제 팔을 걸어 붙였고요. 예. 자, 저출생 태스크포스를 꾸리기도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저출생 고령 사회 대응 추진 체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우리 도에서도 사실은 여기 지금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부지사 이제 각 실국을 다 총괄하는 행정부지사를 지금 단장으로 해서요. 저출생 대응 TF를 지난 7월 11일 날 지금 인구 날에 첫 회의를 하고 지금 본격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TF에 저뿐만 아니라 기획조정실장인 저뿐만 아니라 뭐 기업유치실 아니면 저희 복지국, 건설국 뭐 거의 도의 거의 대부분의 부서들이 지금 망라대에 들어가 있고요. 또 민간에서 전북연구원이나 아니면 전북여성가족재단 이런 또 아니면 여러 민간에서도 함께 해주시고요. 그 TF에서 주로 이제 다뤄야 될 의제들이 일자리나 아니면 주거 지원을 통한 뭐 결혼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들 아니면 건강한 출생부터 또 양육까지 이런 촘촘한 돌봄 문제, 그다음 일가정 양립을 위한 뭐 가정 친화, 문화 환경 조성 등 여러 가지 목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지금 그 추진을 하고 있고요. 마침 저희가 이제 전북 특별자치도가 지금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권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특례를 활용을 해서 우리 채용 제도에 대한 좀 특례를 받아오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전라북도가 먼저 그걸 한번 전북도가 솔선수범해서 한번 실시해보고 이게 좀 효과적이고 괜찮다고 하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범국가적으로요. 이런 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다만 이건 많은 의견 수렴이나 이런 좀 수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많은 과정, 논의 과정, 의견을 들어서요.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강민영 교수님. 자, 무엇보다 청년 인구를 늘리거나 또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출을 막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한다거나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 전제 조건이 돼야 될 텐데, 자,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이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까? 네,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노력,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산업을 새롭게 전환하는 노력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 경제와 글로벌 경제가 현재 디지털 전환, 그리고 탈탄소화라는 거대한 전환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차 생산과 같은 산업 전환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나아가서 생태 전환, 탈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달성하는 일은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중장기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올해 시작된 전북지역 상용차 산업 혁신전략 추진단 같은 사업들은 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용자, 노동조합, 시민사회를 포괄하는 사회적 대화, 그리고 다양한 어떤 실험을 통해서 지역과 산업의 생태계를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향후에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의 질 개선을 도모하는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한국 경제가 1960년대 중반부터 해서 약 20여 년 동안 경험했던 고도 경제 성장을 이제 다시금 경험하기는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그 고성장 시대로 우리가 돌아서기는 힘들고 사실상 2020년대에 한국이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했다 그러고 한국도 이제 고소득 국가가 되었는데 전 세계에 있는 주요국 경제들은 이미 장기 저성장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글로벌 주요 산업 경제들은 다 낮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단순히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보조금을 투입한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정부가 돌봄, 양육, 공공 서비스,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한 대규모 직접 투자의 주체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미국이나 유럽연합, 이런 글로벌 경제의 주요 플레이어들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산업정책이나 이런 정책들에 개입을 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을 하는 노력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역시 초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러한 돌봄 공백 해소라거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 서비스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인력 증가나 혹은 공공부문 인적 자원 역량 강화 같은 일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결국은 지역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삼식 회장님 거기다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정책과 인식 개선도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 일가족 양립제도 쉽게 말해 대표적으로 보면 육아익이라든가 출산휴가, 그다음에 배우자 출산휴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많은 그 일가족 양립 제도들이 고용보험에 의거하다 보니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많은 근로자들은 사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보면 이 비정규직이라든가 네. 또는 자영업자라든가 특고용자들 이런 많은 그 사람들은 실제 일가족 양립하고는 좀 약간 논외적인 어떤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럽 사회라든가 많은 서구 사회에서는 사실은 뭐 이 자영업자라든가 뭐 비정규직이라든가 이런 고용 형태라든가 근로 계약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엄마나 아빠가 되면 일하는 엄마나 아빠 모든 사람들은 일가족 양립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는 좀 일가족 양립을 보편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고용보험에서 탈피해서 별도 제5의 보험으로서 부모보험 같은 걸 만들어서 이런 그 제도를 만들어서 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남성의 경우는 육아직 같은 거 이용이 참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직장 분위기도 그렇고 또 이 감정적 문화가 굉장히 아직도 존재하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남성들이 육아직을 이용하다 보면 좀 직장에서 꺼려지고 본인도 꺼려지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걸 탈피하기 위해서는 직장 이 분위기를 갖다 쇄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제도적으로 좀 약간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서는 이 현재 배우자 출산 휴가를 갖다가 한 1개월 정도로 장기화시키고 이것을 갖다가 사용을 의무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서구 사회 같은 경우는 보통 배우자 출산 휴가를 갖다가 우리가 부성 휴가라고 하는데 이런 부성 휴가를 갖다가 보통 뭐 3주 이상 또는 1개월 이상으로 이 장기간을 잡아놓고 일정한 기간을 갖다 사용을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부성휴가를 갖다가 2개월 이상 좀 장기화시키고 사용을 의무화시키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일가족 양육 서비스에 대해서 이 근로자들이 육아직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권리로서 인정하는 어떤 그런 문화가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국민들이 보통 보면 이제는 이제 휴가를 갖다가 당연한 권리로 사용하고 있듯이 이제는 육아이라든가 출산이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 직장이라든가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이것은 반드시 이용할 권리다 이렇게 인정하는 어떤 문화가 성숙되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노홍석 실장님, 인구 대책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또 외국인 정책이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런 면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보겠는데, 자, 인구 문제에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또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가 주어져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출생과 사망, 이제 지역 간 이동이 이제 지역 인구를 결정을 하고요.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또 이제 출생과 사망, 또 이제 국가 간 또 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현재 출산 장려 정책에는 또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네. 이제 인구 유입,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나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정책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무부에서는 지난 12월 달에 범정부 차원의 지금 외국인 정책 기본 방향을 이제 제시한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도 이에 따라서 이제 전라북도 외국인 정책 지금 종합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역민과 이민자가 함께 성장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비전으로 해가지고 4대 추진 전략 11개 실행 과제, 34개 지금 세부 과제를 담은 지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거버넌스나 아니면 한국어 교육 1번지 실현, 그리고 일시군, 외국인 지원센터 운영 등 3대 핵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외국인 유입하고 그다음 안정적 정착,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외국인 이제 잘 정착하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사회 통합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서 지금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인구 감소 문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은 도시의 존립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새롭게 인식을 하고 사회적 분위기도 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포함해서 이 시간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강민영 교수님부터 오늘 발언 요약해 주시고 강조하시는 대목 듣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 교수님. 출산율 자체를 높이는 것이 정책의 핵심 목표가 되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지닌 사회 구성원을 포용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 인구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서 고용 노동 정책이나 노동시장 정책을 포함하는 인구 정책의 수립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닥달하는 것이 인구 절벽에 대한 해법이 아닐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복지, 보육, 교통, 주거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인 접근이 인구 정책 수립에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한국도 선진국이 되었다고 하고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달성한 고소득 국가가 되었는데 그랬을 때 우리의 필요, 어떤 사회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성장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삼식 회장님. 우리가 인구 정책 이야기하다 보면 뭐 청년층이라든가 또 이민자라든가 이렇게 어떤 특수한 어떤 인구 집단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제 인구 정책을 어느 특정한 연령계층이라든가 특정한 어떤 집단을 갖다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좀 포괄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감소하고 인구가 고령화가 되는 시대에는 어떤 인적 자원도 다 중요하고 모든 또 구성원들도 행복할 어떤 그런 또 질적인 가치들이 높여야 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라북도에다 좀 건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전라북도는 정말로 이 모든 연령층을 위한 전라북도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청년층에 많은 정책을 지금 현재 포커스를 하고 있지만 청년층뿐만 아니라 이 전라북도 남아있는 고령층이라든가 중년층이라든가 또는 어린 자녀들층이라든가 이런 모든 계층에 대해서 이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을 하고 이 각 연령층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좀 커스터마이징, 좀 맞춤형으로 정부 정책을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연령계층에 대해서 맞춤형 정책을 했을 때 사실은 그 가족이라든가 가구라든가 떠나지 않고 전라북도에 계속 안정적으로 살 수 있고 또 거기서 수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특정 계층에 대해서 많은 논의보다도 모든 계층, 연령층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해야 되냐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노홍석 실장님. 예. 우리 그 강민영 교수님이나 이삼식 회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요. 사실은 인구 감소나 이 지역 소멸 문제는 이제 풀기 어려운 사회적 난제입니다. 어쨌든 정부, 지자체,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제 적극적인 참여하고 노력이 사실은 동반되어야 합니다. 저희 잘 아시는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 전체가 다 함께 그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그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청년들이 걱정 없이 기꺼이 머물고 마음 놓고 좀 아이를 낳아 기르는 터전으로서 이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특별한 새로운 전북을 위해서 저희 시군과 같이 또 지역사회와 같이 고민과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께서도 우리의 도의 100년 대계를 위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오늘 토론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절벽은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결혼식장, 어린이집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학령 인구가 줄면서 교육계도 난감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유의 사태에 쉽게 체념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인구 감소 속도를 다소나마 늦추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 아닐까 합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